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본선에 진출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까지 3차 경선을 진행하는 국민의힘은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덕수 대행도 이번 주에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기간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면서 미국인 과반이 트럼프의 국정 운영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한 SK텔레콤이 유심 보호 서비스로도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사과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합니다. 21대 대선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본선행을 확정지은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정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대선 2차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4명의 후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단일화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터널을 파기 전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작업 시간이 기록된 작업 일지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 지름 50c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관계기관은 긴급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1대 대선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수락연설에서는 지난 대선의 패배를 딛고 반드시 정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선 내내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이 후보는 결국 전체 당원 선거인단에서 90% 지지를 넘기며 9대 명이라는 신조어를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국민 100만 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도 89.21%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이를 절반씩 반영한 최종 득표율도 89.77%로 압도적 경선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성남시장 시절 시립의료원을 설립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73%포인트 차로 패했던 지난 대선의 패배를 딛고 이번엔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 도약과 퇴행의 대결이라며 내란 종식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선 경쟁자인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당내 통합도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각각 3%, 6%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선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후보가 막판까지 다퉜던 경선 2위 자리는 수도권 경선에서 승기를 놓치지 않은 김동연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출 뒤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뒤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즉 어대명이란 말대로 큰 이변 없이 경선 압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 이제 6월 3일 대선 본선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기록한 득표율은 90%에 육박합니다. 민주화 이후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치러진 역대 대선 경선 가운데 최고치입니다.
압도적인 당내 지지를 등에 업고 본선을 치르게 된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헌정 회복에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역대 최고 대선 경선 득표율은 1997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78%였습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까지 넓혀봐도 18대 대선 당시 당내에 맞수가 없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3% 득표율이 최고였습니다. 이를 모두 뛰어넘은 이재명 후보의 89%대 득표율로 지난해 총선 압승과 당 대표직 연임으로 더 강해진 민주당 내 일극 체제를 재확인했습니다. 압도적인 기대, 압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계엄 사태 이후 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지만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이 후보는 당내 최대 결집을 이룬 채 대선 본선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이젠 당내 경쟁 후보는 물론 헌정 회복에 함께할 세력이라면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모두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여권에서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내란 세력의 귀환 음모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내란의 극복,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회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압도적 경선 득표율로 확인된 강고한 단일 대우를 앞세워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벌써 이 후보가 다져놓은 당내 장악력이 최소 내년 지방선거까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최종 2위를 기록한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마지막 순회 경선이 끝난 뒤 자신의 SNS에 압도적인 정권 교체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 길 맨 앞에서 승리로 이끌어줄 거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더 유능한 민주당으로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이루는데 미력 하나마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탈락 직후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는 이 후보의 수락연설 일부를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후보만의 약속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자신의 선거처럼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을 두고 변한 것이 없다며 이재명 일극 체제는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민주당에는 사당화된 이재명 당에 제동을 걸 그 어떤 용기와 시스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예상대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초1극 유일 체제를 확인하듯 무경쟁, 무검증, 무관심한 산무 전당대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과자이자 범죄 피의자 추대 대회의 결과는 6월 3일 혹독하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한덕수 출마론이 관심사입니다. 경선 후보들은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에 즉시 만나겠다거나 원샷 경선을 치르겠다면서 앞다퉈 단일화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2차 경선 투표는 시작됐고 오는 29일, 그러니까 내일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에 일제히 당원 표심을 집중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와 이른바 빅텐트 단일화론에 가장 먼저 기치를 내걸었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거듭 자신은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주장했다면서 최근에 와서야 찬성으로 돌아선 나머지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원샷 경선을 한 번 더 하겠다며 한대행과 2차례 토론을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대행 출마 자체엔 반대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도 그럼에도 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또 개인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이처럼 일제히 한대행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를 낸 건 앞으로 이틀 동안 진행될 2차 경선 투표에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직 절대 강자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선 한덕수 출마론을 바라는 당내 지지자들마저 최대한 끌어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앞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며 역시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단은 당 경선에 집중하자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이 경선 자체의 의미를 해서 여기서 제대로 승부하는 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반명연대론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 후보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시작된 국민의힘발 빅텐트론엔 진정성이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권 청사진을 담은 손편지 홍보물로 독자 노선의 뜻을 거듭 내비치기도 했는데 휴일 하루에만 여러 건의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도 집중했습니다.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너무 유권자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우선 동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 출마를 할지 또 곧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이번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터널을 파기 전에는 집안을 단단하게 다져야 하는데요. 이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이 너무 짧은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작업 시간이 기록된 일지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작업 일지입니다. YTN이 최근 2달치를 분석해보니 약한 집안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강관 다단 그라우팅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작업은 터널을 파기 전 둘레에 구멍을 뚫고 강관, 강철로 된 파이프를 박은 뒤 시멘트와 화학 물질을 주입해 터널 주변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약한 집안을 보강해 굴착 중에 붕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풍화암과 풍화토가 섞여 있는 사고 구간 설계 도면에도 이 같은 작업을 하도록 표시돼 있습니다. 터널 형태를 따라 아치마다 33개의 강관을 설치하고 야객을 주입해 집안을 굳힌 뒤 굴착 작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6m씩 땅을 파낼 때마다 같은 공정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작업 일지에는 몇 시간에 걸쳐 이 작업을 했는지 기록돼 있는데 야객을 넣고 굳히는 작업이 12시간 만에 끝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입 시간만 따져봐도 기록된 작업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는 계산인데 야객을 제대로 넣지 않았거나 야객 주입 후 주변 땅이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을 팠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강간다단 그라우팅은 야객 주입 시간이 평균 항공에다가 25분 내지 30분 잡아요. 제대로 주입할 경우에 야객 주입한 데만 7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죠. 실제 해당 구간에 투입됐던 한 작업자는 YTN에 작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딴 현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시간이 잘 돼야지 힘도 받고 눌리는 힘에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의혹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 측은 관계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간 다단 그라우팅은 터널을 안전하게 굴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인데 미흡한 부분이 붕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수사와 함께 사고조사위원회도 붕괴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 등 3명이 대피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땅 꺼짐이 발생해 군청 등이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옥산아들목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절반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움푹 파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지름 50c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싱콜이 너무 큰 게 보이길래 그냥 바로 사진 찍고 경찰 119에 신고했어요. 꼬 있는 사람 기준 2명이면 그냥 들어갈 정도?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울주군 등 관계기관이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 기업은행 전 현직 직원이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조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 현직 임직원 등이 연계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기업은행 전 현직 직원인 김 씨와 조 씨 등이 배우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불법으로 대출을 진행했고 그 대가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집니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은 주말 공휴일 열차 위약금과 부정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의과대학들의 유급 시한이 다다랐지만 의대생 복귀는 미미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단체들은 한동안 언급하지 않던 책임론을 꺼내들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부가 의대 모집 인원을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된 걸까요?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 학년도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생 복귀는 지지부진합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해서 의대생 단체에 공식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답답한 상황에 의대생들 수업 참여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의대 학장단체와 익명 설문조사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설문 무력화 시도가 보고되면서 조사 결과가 나와도 신뢰성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의대 증원 양보 뒤 의사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의료개혁 특위 활동도 중단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동안 언급하지 않던 요구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김태구 의사협회 회장은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회복하려면 의대 증원 책임자였던 장 차관이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교수협회는 더 구체적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최선이며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대 모집 인원 양보에도 학생은 돌아오지 않고 의료계 압박 수위만 높아지면서
정부가 더욱 난처해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해킹 사태로 물의를 빚은 SK텔레콤이 오늘부터 무상 유심 교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서둘러서 유심을 바꾸려는 이용자들은 주말 동안에 대리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동이 나서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유심 교체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입니다. 문에 유심 없음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다른 대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심을 바꾸려 방문한 이용객들의 얼굴에 불안과 허탈이 교차합니다. 사람들이 좀 빨리 교체를 하라고 해서 최대한 집 근처로 알아보고 있는데 유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좀 무책임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좀 현실적인 방안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낸 또 다른 이용객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거 생업 포기하고 빨리 여기 와가지고 기다려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빨리 이거 통신사를 변경해야 되겠다. 해킹 사태 이후 대리점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째 전 직원이 하루 종일 유심 교체에 매달려도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유심 교체나 다름없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임직원의 신속한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유심 교체를 선호하다 보니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나서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라며 긴급 지시까지 내렸지만 물량과 인력이 태부족이라 대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 알뜰폰 가입자까지 합하면 SK텔레콤 가입자는 2,5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해킹 사태로 한 차례 고개를 숙인 SK텔레콤이 대응책을 놓고 또다시 문매를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SK텔레콤이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를 요구하며 불안감을 호소하자 자사의 유심 보호 서비스를 믿고 가입해달라면서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심 정보를 복제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통신망에 접속할 경우 차단할 수 있다며 유심 교체보다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시작되는 유심 무상 교체에 쓸 재고가 떨어졌다는 우려에 대해 약 100만 개의 유심을 현재 가지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 개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이 3천억 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악성 앱을 활용한 IT 기술 범죄에 취약한 50대 이상에게 이렇게 범죄가 집중되면서 특히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자 전화번호부터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정보 등이 적힌 개인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지도가 업데이트되면서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도 드러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앱이 필요하다거나 명의가 도용돼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들이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면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으로 거는 전화는 범죄 조직이 쓰는 번호로 연결되도록 조작됐습니다. 피해자한테 걸려오는 전화들도 검찰이나 경찰 같은 국가기관의 번호로 조작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은 올해 1분기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피해액이 모두 3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2.2배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특히 자산 규모가 큰 데다가 악성앱 같은 IT 기술 수법에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자들에게 범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 대상자에게 본인 사건을 조회하도록 안내하는 일은 없고 보안을 이유로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후 단속만으로는 온전한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유행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한 합산 득표율 89.77%를 얻어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온 득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이재명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수락연설을 들어보시죠. 이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정권 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을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더 나은 나라를 꿈꾸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후보 선출 직후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이 후보가 혁신당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요청한다면 공식 지원 세력으로서 기꺼이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흉기, 피습까지 경험하면서 말 그대로 기사회생의 순간을 여러 넘어섰습니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으로 이번에는 성장을 기치 삼아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섭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 0.73%포인트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거대 야당의 당권까지 거머쥐었지만 정치적으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마주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사건으로 이 후보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습니다. 재작년엔 제1야당 대표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극적으로 영장 발부를 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직 당대표 신분으로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 5개를 소화하는 강행군은 불가피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또 다른 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가까스로 무죄 취지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 생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법 사건으로만 두 번째 기사회생을 경험한 셈입니다.
실제 이 후보의 목숨에 위협을 가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부산 일정을 소화하다가 지지자로 위장한 인물에게서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여러 위기에도 특유의 맷집으로 당내 입지를 점점 강화한 이 후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인데 이번에는 글로벌 경쟁과 경제, 기업을 부각해가며 성장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기술 시대가 시작됐다고 진단하고 AI 투자 100조 원 시대와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 특례, 규제 합리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소년공 출신, 사법고시에 합격한 개천용 이미지를 바탕삼아 공정을 기치로 내걸었던 지난 대선 때와 다소 달라진 모습입니다. 공약 측면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으로 이름을 알렸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과 차이점이 엿보입니다. 저희가 흑수저도 아니고 무수저 출신 집안이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사이에 아픔이 많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변방 정치인으로 출발해 사이다, 싸움딱 발언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 이름을 알린 이재명 후보. 이따금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책 추진력만큼은 최대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자신만의 비전이 담긴 정책을 제시하며 소수자와 동행할 줄 아는 정치인이란 평가도 받지만 전과 사범, 형수 막말, 대장동 의혹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국의 도련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님도 가족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형수님께 욕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가족의 품격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만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보다 조금 더 절박하고 간절해졌다며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여러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온 이 후보가 세 번의 도전 끝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확답을 피해왔죠. 그래도 이번 주에는 결단을 내리게 될 전망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임박한 데다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를 해야 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주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주에도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피해왔습니다.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주말 동안은 특별한 공식 일정 없이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칩거했습니다. 공관에 머물면서 지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핵심 측근들과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는 국무총리직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했다면 오는 30일에 총리직 사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까지는 주재하고 사퇴할 것이라는 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날인 다음 달 2일에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와 한 대행 사이에 단일화 경선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으로부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언지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서울 홍대에서 연 청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하라는 건 비정상이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대1 구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덕수의 파고를 넘어야 선거에 탄력이 붙는다며 자신은 후보가 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중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를 계속 주장해온 후보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잡음 없이 신속하게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우리 당의 최종 후보와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개인 결심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방식은 지금 이야기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면서 경선이 진행 중인 만큼 경선 자체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월 3일) 대선을 36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각 당의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몰입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합니다. 이어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하고 오후에는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를 찾아 AI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가집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3차 경선, 즉 결선 진출자를 가리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틀째 진행됩니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고 없다면 1, 2위 주자가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약 발표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대전 현충원에서 최상병 묘소를 참배한 뒤 충청 지역 공약을 발표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 참배에 이어 충청 민심을 청취하고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업계 상황을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대선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정치적인 운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제쯤 결론을 내릴지 또 문제의 발언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넉 달 만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 등에 나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 등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상고심,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우선 관심이 쏠리는 건 선고 시기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부터 전원 합의체 회부에 이어 2차례 심리에 나서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조기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 합의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하는데 이를 적용해보면 다음 달 전원 합의체 정기 심리가 있는 22일이 있는 주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대선 일정을 고려해 별도 기일을 지정하는 등 더 일찍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넘어
얼마나 빨리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 취지대로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한층 가벼운 대선 행보를 이어갈 수 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대선은 치를 수 있을지라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됐고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서울 등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전국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입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중서부 지역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0.4도고요. 대구는 1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20도, 대구 24도, 광주 22도, 창원은 23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100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은 말 그대로 대혼돈이었죠.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관세 정책은 미국인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트럼프가 다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 부정은 5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긍정평가가 6%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100일 만에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금 같은 여론조사 형태가 자리 잡은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취임 100일 지지율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이민 정책부터 연방기관 폐쇄, 대학 운영에 대한 개입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부정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과 관련해선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고 관세 정책도 3분의 2가량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It's not tariffs themselves. I've been tough on China, and there are certain tariffs against China that are appropriate. But what he did was totally chaotic. He turned the whole world against us.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소득세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여론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연간 소득 3억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이 집중될 거라며 관세 정책으로 인한 광범위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결국 중국이 미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Their business model is predicated on selling cheap, subsidized goods to the U.S. And if there is a sudden stop in that, they will have a sudden stop in the economy, so they will negotiate. CNN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최악의 취임 100일 점수표를 받았지만 성별 정체성과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에서는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은 줄이고 질서 있는 협의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따른 권한대행 가능성에는 주어진 소임을 다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폐지를 목표로 7월 포괄 합의를 추진하자는 약속을 받고 돌아온 최상목 부총리. 협의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했고요. 불확실성을 줄이고 향후 협의에 있어서 좀 질서 있는 협의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정책 협의는 재무당국 간 소통 채널이 있는 만큼
오히려 건설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은 대외적인 충격과 관세 문제 등의 영향이라면서 거듭 추경안을 해결책으로 언급했습니다. 통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민생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통과가 돼서 빨리 집행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다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데 대한 질문에는 주어진 소임을 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주어진 소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수행할 뿐입니다.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차례로 귀국한 경제사령탑과 통상수장. 이번 주 실무협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다음 달 중순 방한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와의 협의에서 7월 패키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렵긴 하지만 쿠르스크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서 쿠르스크를 전면 탈환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자 미국 국무장관이 협상 중재를 계속할지 이번 주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쿠르스크주를 완전히 탈환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여전히 쿠르스크와 벨고로드의 특정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르스크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상황이 계속 어렵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영토로 끊임없이 공격용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해 그간 편을 들어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잇따라 경고를 보내는데도 러시아는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입니다.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협상에 진척이 없자 미국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예 종전 중재에서 손을 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This week is going to be a really important week in which we have to make a determination about whether this is an endeavor that we want to continue to be involved in or if it's time to sort of focus on some other issues that are equally, if not more important in some cases.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금융 제재도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루비오 장관은 거기까지 가고 싶진 않다면서도 미국은 평화를 방해하는 쪽에 대한 옵션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 매체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숙청설까지 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2달 만에 다시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지방공업공장의 제품 품평회를 보도하면서 조용원이 행사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조용원은 지난 2월 말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 착공식 보도를 끝으로 관영 매체 보도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숙청이나 혁명화 교육 등 징계에 처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다시 관영 매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비교적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이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휴대전화 명의 도용을 예방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비스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지시에 따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지원 등 추가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GA 한 곳을 포함한 GA 2곳에 시스템 해킹 사고 발생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고객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 등의 영향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사업에 1차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악화로 서민자금 사정이 취약해지면서 올해 1분기에도 카드사 연체율이 상승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4대 금융그룹이 1분기에만 5조 원 가까이 벌어들이면서 기록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맞춤 지원을 위한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줄 뉴스였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 73헥타르를 태우고 이틀 만에 꺼졌습니다.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에는 돌풍이 몰아치며 대형 산불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 바로 옆으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터널에 희뿌연 연기가 밀려들자 당황한 운전자들이 비상등을 켭니다. 강원도 인제군 하남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100개 크기인 73헥타르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강풍을 타고 거침없이 번져나가는 산불에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일부도 통제됐습니다. 강원도 홍천과 경북 청송에서도 산불이 나는 등 전국 곳곳이 산불로 비상입니다. 조그만 불도 언제든 대형 산불로 확대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메마른 대기와 강한 바람이 원인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영남 내륙은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다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산림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충북의 대표 관광지죠. 도담 산봉의 암석이 깨지고 침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단양군이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질 전문가와 수중 잠수사까지 투입됐는데 일부 암석에서 균열과 파손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국가 명승지이자 충북 단양 8경 가운데 하나인 도담산봉. 잠수 장비를 착용한 수중 조사 요원들이 도담산봉 주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도담산봉의 암석이 깨지고 침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단양군이 정밀 탐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탐사에는 수중 잠수사와 지질 전문가 등 3명이 투입됐습니다. 수심 4m 아래 물속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외형까지 자세히 살펴본 결과 탁한 수질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암석 일부에서 균열과 깨진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람과 물에 의한 자연 침식 현상으로 보이며 당장 낙석 등 안전상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침식 규모는 수중 시야가 확보되는 시점에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야가 좋을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균열된 거리가 단층이나 뭐 전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서로 교차하는 것들이 지금 상부 지표에서도 보여요. 단양군은 수중 정밀 조사 내용을 국가유산청에 전달하고 도담산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에서는 도담산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고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충북 단양군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물속 시야가 확보되는 겨울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SK텔레콤 서버 해킹에 따른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후폭풍이 큽니다. 대리점에 가도 재고가 없고요. 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접속이 폭증했습니다. 어제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심 재고 없습니다. 란 안내문이 붙어있죠. SKT는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미리 유심을 바꾸려는 가입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후에도 유심 재고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주말 내내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트래픽이 몰렸고요.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 교체로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도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가입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SNL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는 콘셉트의 코너에 지원자로 나오는 건데요.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코미디언 정성우 씨는 한동훈 후보를 성대모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죠? 라는 식으로 특유의 반문 화법을 따라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내가 저러는구나, 되게 야구른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에도 거울 치료 반성이라고 올렸고요. 홍준표 후보는 한 후보보다 앞서 출연했었는데요. 좀 멍청하다라고 생각했다거나 나르시시스트라는 등 다른 정치권 인사들에게 날선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출연에서 단연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으니 바로 2011년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입니다 라면서 119 상황실에 관등 성명을 요구한 걸 패러디한 장면이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예능 출연, 대중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반성과 자중 없이 예능적 요소만 부각한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3050 남성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밥벌이가 버겁고 유명인들의 사망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까지 겹쳐진 영향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4,439명, 10만 명당 28.3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40대, 50대 남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3050 남성 자살 사망자만 작년에 5,603명으로 1년 전보다 13.4%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죠. 내려앉은 경기에 생계 전선에 뛰어든 가장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걸로 보입니다. 경기 악화에 대해서 배우 이선균, 김세론 씨 등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이 충격을 줬고요. 대통령 탄핵 정국과 대형 사회적 재난으로 혼란스러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자해하는 시기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자살 예방 예산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상담 진로에 소극적인 3050 남성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유명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까지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가수 인생만 66년,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 씨가 마지막 공연을 펼쳤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이들을 토닥여준 동백아가씨의 마지막 무대는 어땠을까요? 공연은 지난 주말 이틀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 살아있는 가요계 전설의 피날레를 보려는 관객들로 6천석이 금방 매진됐습니다. 객석엔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어르신들이 가득했고요. 맥을 이음이라는 공연 이름에 걸맞게 후배 가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주현미, 조항조 씨 등이 대선배 레퍼토리를 연이어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행복했다, 또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이미자 씨의 말에 객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동백아가씨가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1959년 데뷔해 66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추억과 감동을 준 이미자 씨. 가수로서의 여정은 마쳤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4월 2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편입 의지를 굽히지 않는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니엘센 총리가 그린란드는 사고 파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니엘센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덴마크를 방문해 프레데릭슨 덴마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우린 절대로 누군가가 살 수 있는 부동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측의 이야기에는 존중이 없다면서 그래서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단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저녁 캐나다 밴쿠버 시내에서 필리핀계 축제 도중 차량이 군중들을 덮쳐서 지금까지 1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캐나다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검은색 SUV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습니다. 길에는 사람들이 쓰러진 채 곳곳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시내에서 토요일 저녁 열린 필리핀계 축제 도중 차량이 군중들을 덮쳤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필리핀 전통 축제인 라프라프데이를 즐기려는 필리핀계 주민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There was a number of deceased and number also injured. It would be unfair for me to speculate on exact numbers as the victims were taken to multiple hospitals in the region. 밴쿠버에 사는 30살 남성인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테러 가능성은 적다고 선을 그었지만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even know what to say. This was a great day. Wonderful event. Huge community event. And have ended in tragedy like this. 총선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참사에 캐나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SNS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두 함께 애도를 표하자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21년 트럭으로 무슬림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벌어진 차량 돌진 사건이 테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티브 라이 밴쿠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현재까지 11명으로 확인됐다며 운전자는 30살 밴쿠버 거주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을 토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테러의 경우 정치적, 종교적 이념이나 특정 사상이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에겐 그런 특이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남부 최대 규모 항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효신 기자입니다. 폭발 당시 항구 모습이 잡힌 CCTV 화면입니다. 불이 난 항구 컨테이너 사이로 급히 달아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화염이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폭발이 주변을 덮칩니다. 외신들은 이번 폭발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 2000여 개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휴교령과 함께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일부에선 이스라엘의 테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항구에 적재된 다량의 화학물질을 폭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를 인용해 폭발한 화학물질이 미사일 고체연료 제조에 쓰이는 과염소산 나트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선적된 배 2척이 과연소산 나트륨을 싣고 사고 항구에 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가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و حتما تلاش خواهیم کرد که هم به کسانی که جانشون از دست دادن بگیم به خانواده هاشون رسیدگی کنن و هم عزیزانی که مجروح شدن حتما رسیدگی خواهیم کرد. 이번 대규모 폭발이 지난 2020년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와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당시 오랫동안 방치된 질산암모늄 2000여 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2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로 밝혀질 경우 이란 내부 불만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내 성모 대성전에 안치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첫날부터 수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교황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바티칸은 오늘부터 후임 선출을 위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 다음 날에도 추모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시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치된 교황의 무덤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교황의 유언 그대로 별다른 장식 없이 흰 장미 한 송이만 놓였고
프란치스쿠스라는 라틴어 교황명만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개 첫날에만 3만 명이 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I feel like it's exactly in the way how was the Pope. So he was simple.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바티칸은 후임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추기경단은 지난 22일 첫 일반 회의를 시작으로 콘클라베 일정과 주목할 인물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루 2번씩 열리는 추기경단 일반 회의에서 본격적인 콘클라베를 앞두고 탐색전을 벌이게 됩니다. We hope that the next pope, will have maybe a really more concrete plan, to get the world somehow together, because the current circumstances are very chaotic. 콘클라베는 다음 달 4일 애도 기간이 끝난 뒤 6일에서 11일 사이 소집될 전망입니다. 과거 콘클라베에선 평균 사흘 만에 결론이 났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대 가장 진보적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신을 계승할지가 관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포용적인 교리 해석과 개혁 정책으로 찬사와 함께 보수파 성직자의 비판도 받아온 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됐고요.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는 두 번째로 높은 경계가 발령 중인데요. 바람이 강해서 불이 번지기 쉬운 환경이니까요. 계속해서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쾌청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과 인천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4도, 대구가 1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2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서울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흡연이나 소각행위는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